이상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교재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요. 교재는 326쪽을 펼쳐보시고요. 326쪽에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일주시인데 너무 긴 것 같다, 그죠? 오랜만에 별로 안 반갑구나. 알겠습니다. 자,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그죠? 우리 그래서 일주일만 지나도 저번 주에 뭔 게 기억이 안 날 건데 조금 저번 주에 했던 걸 복습을 해야 돼요. 자세하게 말하진 않을 건데 요런 거 했다, 요 정도 아주 기본적인 걸 좀 다뤄야 됩니다. 저번 주에 했던 게 좀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그 저번 주에서 지금 하게 될 내용들은 뭐냐면은 투자 분석이라는 거예요.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건데 요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출발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발은 내가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어. 그런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그랬더니 5년 후에 내가 15억이 되었다. 투자했던 돈이. 이런 걸 보더라고요. 그러면 단순히 투자 금액은 10억. 5년 후에 15억. 5억 벌었네?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됐던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5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존재하잖아. 그렇겠죠?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요 투자한 요거는 뭐냐? 현재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투자하면은 5년 후에 15억이 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저거는 뭐냐? 미래 가치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화폐 시간 가치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5억이 이 5년 후의 15억과 지금 15억이 같지 않다는 데 출발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을 동일시켜야 되는 게 문제가 생겨요. 동일을 할 건데 어떻게 동일을 하느냐 하면은 얘는 냅두고 얘를 요렇게 현재로 보내요. 즉 미래를 현재로 보내.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우리 대화되고 있습니다. 할인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거 할인이에요. 그래서 할인하면은 자, 이 미래 가치를 할인해요.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죠?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원래 현재 가치였죠. 얘는 미래 가치를 할인했죠. 그럼 뭐가 되겠다? 현재 가치. 이렇게 해서 둘을 비교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시간적인 동일성을 가지게 되는 이때 좀 요거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이거 현재 가치인데 이거는 들어올 돈의 현재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유입 현가라고 말합니다. 유입액의 현재 가치, 줄여서 유입 현가 이렇게 말하고요. 얘는 나간 돈의 현재 가치,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유출 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유출 현가는 말 그대로고요. 유입 현가는 원래 미래가치 15억을 할인해요. 할인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상상해 보세요. 15억을 할인했더니 얼마가 됐냐면 12억이 되었어요. 그럼 이걸 투자 금액 10억, 15억 요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투자 금액 10억 할인했더니 현금 유입액 그 유입의 현재 가치 12억. 그러면 12억 10억 이렇게 해서 2억 남네 투자 타당하다. 요렇게 분석하는 게 뭐냐? 요렇게 분석하는 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이야기죠. 여러 차례 말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할인이죠. 할인했단 말이죠. 할인하면은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할인했기 때문에 미래, 내가라는 말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유입액의 미래 가치와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비교 이렇게 나와. 그럼 틀리겠죠? 유입액의 현재 가치, 유출액의 현재 가치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면 맞는 거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인한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유입 현가, 유출액가로 동일한 다음에 이것들의 현금액의 수입, 지출, 들어온 돈, 나간 돈 15억을 할인한 유입 현가 12억, 유출액 10억 이 둘을 비교한다. 그래서 현금의 수입 지출을 비교해서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법, 그걸 우리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한다. 근데 이걸 줄여서 할인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첫째 뭐냐면은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순현가는 뭐냐? 얘 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빼면
수능가 나옵니다. 유의변가에서 유출현가를 빼요. 이 문제 같으면 만약 예를 들면 12억에서 10억을 빼니까 얼마가 되겠죠? 2억. 요게 0보다 크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만약에 0보다 작으면 투자의 타당성이 없다. 왜? 남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순행가법을 나타내는데 순행가법이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행가법에서 이거 외우라고 별표했었는데 교재 이걸 할인하잖아요. 무엇으로 할인할까요? 중요합니다. 요거 작년 기출지문 지문이 정답에서 요거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수업에 예를 들 때 나는 5%인데 내 친구 있었잖아. 말자는 10%, 15%. 사람에 따라 요구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다르니까 요걸로 다르게 적용하니까 유의백이 달라지겠죠? 그럼 사람마다 수능가도 달라지겠죠? 요렇게 될 수도 있고 동일한 투자는 요렇게 될 수도 있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 대목에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착각하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그래요. 수능가 0이 나와요. 만약에 수능가 그러면 이걸 착각하시면 요 본전이다 착각해요. 본전 아닙니다. 수능가 0이 나오는 거는 자 뭐냐면 이 문제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게 투자액이 12억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유의변가 얼마죠? 12억. 유출현가 얼마죠? 12억. 빼면 수익률가 얼마? 0. 그럼 본전이냐? 아니야. 5년 동안 3억 벌었잖아. 그죠? 이거는 뭐냐? 투자자가 요구하는 조건이 5년 동안 3억이었던 거라. 그러면 수능가 0이라는 말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딱 그만큼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수능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투자자 요구 조건 만족하는 거에다가 얼마 더 나와. 이 생각보다 더 많아. 그래서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가는 언제나 0보다 클 때 투자자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얘와 얘를 나누어 버려요. 나누면 우리 뭐가 나오는 거죠? 수익성 지수가 나온다. 나누면 수익성 지수. 얘는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처음 들어봤다는 식으로 발음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주 문제 했던 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요런 거 우리 공부했었구나라는 걸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부 수익률법 하는 게 있어요. 이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과 그 다음에 투자자의 요수를 비교해서 요게 크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요수율은 요게 있는 요 요수를 요구해요. 내부 수익률은 뭐냐? 내부 수익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요거 기대 수익률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나누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수익에서 나누면 되는데 내부 수익률 표현할 때 이론적으로 표현할 때 기억합니까? 유의변가와 유출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실을 1로 만드는 할인율. 요 내부 수익을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 수익을 계산한다. 그거와 투자자의 요구 조건을 비교해서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걸 우리는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저번 주에 공부했어요. 저번 주에. 요거는 뭐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말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뭐 예를 들어서 120억을 투자했는데 150억 들어온다. 이러면서 기간 5년. 그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대략 내가 원룸 하나 샀어. 10억짜리 아니면 3억짜리 아파트 상가 하나 샀어. 이렇게 3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1년 있다 들어오고 2년 있다 들어오고 다 할인에 계산한다. 복잡해서 못해요. 대략 3억짜리 상가 하나 샀으면 임대료 1년에 얼마 들어와? 1200만 원 들어와. 나누니까 수익률 한 40% 나오네? 괜찮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 오늘 공부할 어림셈법이라는 거죠. 요게 지금 간단하게 공부할 요 놈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어림셈법.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예를 교재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간단한 거 하나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326쪽에 보시면 가로 5번 밑에 쪽에 봅니다. 이거는 저번에 안 한 거니까 밑에 쪽에 보시면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의 비교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
지금 투자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 분석할 때 이렇게 순환가법이 있고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 내부 수율법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걸로 합니까? 우리가 간단한 부동산이 아니라 대규모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요거 세 개를 다 분석해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다 해요. 어떤 개념인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투자 분석을 할 때 단일의 투자를 할 때는 요 결과들이 동일하게 나와요. 즉 어떤 우리가 상상해서 요 예제 같이 내가 10억을 투자했어. 그런데 15억이 나와. 5년 있다가 요 순위, 예를 들어서 투자자 수익률은 10%. 요 계산할 때 요게 순위가 0보다 크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요거는 동일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단일한 투자안이 아니고 투자안이 여러 개가 있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 서울에 오피스텔 하나 지을 거야. 부산에 상가 건물 하나 지을 거야. 그 다음에 대구에 쇼핑몰 하나 지을 거야. 그런데 투자 규모가 1000억, 1200억, 1500억이야. 공사와 분양을 하고 나서 3, 4년 정도 지나서는 이건 얼마 나오고 이건 얼마 나오고 얼마 나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각 지역마다 지금 투자 대안이 다르다, 그죠? A, B, C 세 개의 투자안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A, 하나의 투자일 때는 결과가 같아지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의 이런 그 개발회사들은,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 개발회사들은 이것들을 위해서 전부 다 투자 분석을 해요. 즉 요럴 때의 수년가가 얼마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 얼마 이게 다 분석해요. 그러면 이게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느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년가법으로 하면 요게 1번, 요게 2번, 3번 순으로 수익이 커요.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을 하게 되면은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게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면 숫자를 막 예를 들어야 되는 게 지금 좀 곤란합니다. 뒤에는 한번 더 언젠가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거는 탈락인데, 수년가법으로 하면은 요걸 선택해야 되고 내부 수익률법이면 요걸 선택해야 돼요. 그때 최종 결론은 뭘로 내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자, 우리 거기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의 비교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입니다. 밑줄. 일반적으로 거기서부터 일반적으로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보다 투자 중고에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여기까지.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숫자가 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게 판단하게 되나, 이때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 둘 중에서 수년가가 큰 요걸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년가법이 내부 수익률보다 우월해서 그래요. 투자자가 얼마나 부를 증대하는 걸 예측하는 거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런 게 달라져요. 요렇게 되는 걸 말하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좀 내용도 복잡하고 수치를 예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단일이 아니고 여러 개의 투자할 때는 이렇게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이니까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 수년가법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오늘 안 다룰 거니까요. 요렇게 가볍게 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너무 복잡한 게 시간 끌면 안 돼요. 이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까지가 저번 주 공부했던 거고요. 우리 328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이번에 밑줄 그어져 있죠. 그죠? 그게 이 밑줄 건 게 그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할인 현금 분석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며 투자 기간 동안의 모든 현금을 반영한다. 그러나 어림세법은 화폐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각 처분을 반영하지 않고 보유하는 동안 첫해 임대소득만 반영한다. 그래서 이 할인법은 굉장히 철저하게 모든 걸 계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8억짜리 원룸 하나 사는데 원룸 하나 사는데 이거 요렇게 계산 복잡해서 안 해요. 이럴 때는 간단하게 원룸 10억짜리야 8억짜리야 임대료 1000만원 2000만원 들어와? 그러면 수익률 얼마? 요렇게 해서 간편하게 계산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어림셈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어림셈법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거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성수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수법에 성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소득 성수라는 게 있어요. 따라할까요? 조소득 성수.
다시 조소득 성수. 그리고 두 번째는 순소득 성수라는 게 있습니다. 해볼까요? 순소득 성수. 한 번 더. 순소득 성수. 그리고 세 번째가 세전현금 성수라는 게 있습니다. 세전현금 흐름 성수. 다시 세전현금 흐름 성수. 마지막이 세후현금 성수라는 게 있습니다. 해볼게요. 세후현금 흐름 성수. 한 번 더. 세후현금 흐름 성수.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당연히 분수 공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 정리 다 된 거니까 간단하게 치우고,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이런 거 한 거, 저번 주입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보유하는 동안에 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과정. 우리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가, 유, 순, 전, 후, 공, 영, 부. 이럴 수가. 이렇게 순수할 수가. 이러면 안 됩니다. 중요하다는 외워놓으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걔는. 자, 이거는 그냥 철저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편하게 생각, 굉장히 철저하게, 굉장히 자주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보유한 동안에 임대료를 산정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뭐냐, 가, 유, 순, 전, 부. 이렇게 했잖아요. 가가 뭐였죠? 가는 조소득. 유는 유효 조소득. 수는 순 영업 소득. 세전은 세전 현금 흐름. 후는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요게 가유 순전 후. 빼는 게 네 가지 있었죠? 공, 영, 부, 소. 여기다가 공 실미 불량 부채를 뺍니다. 그 다음에 영업 경비를 뺍니다.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를 뺍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를 뺍니다. 이거 외워 놓아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흐름이라고 다섯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가능조소득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가상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단순히 계산할 때, 내가 원룸을 사는데 원룸이 방이 20개야. 방 하나당 1년에 200만 원 들어와. 그럼 4천만 원 곱하니까 나오네? 그렇게 계산한 거야. 근데 공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들어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가수요기 때문에 과대 계산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득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거는 뭐냐? 실제로 내가 임대료로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총소득에서 경비 빼면 순소득,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빼면 세전, 세금 빼면 세후. 요런 개념이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요거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요게 조소득, 요까지 계산한 게 조소득 성수예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요게 순소득 성수고요. 세전현금 흐름, 요게 세전현금 흐름 성수고요. 얘를 계산하면 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성수 4개는 뭐냐? 요 놈들 가지고 계산한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요놈 가지고 계산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성수라는 말은, 성수는 자본 회수 기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액으로 나눕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총 투자액에서 요거 조소득을 나누어 줍니다. 총소득을. 얘는 뭐냐? 얘는 똑같이 총 투자에서 순영업 소득을 나누는 거예요. 요 놈은 총 투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지분 투자로 나눕니다. 지분 투자로 요거 세전을 나누고요. 여기는 지분 투자를 가지고 세후를 나누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거는 투자액에서 소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개념이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러면서 여러분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룸을 10억짜리를 하나 샀어요. 원룸을. 그럼 10억이라는 돈이 여러분이 총 투자한 돈이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5억은 내 돈이고 5억은 대출이에요.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하는 요거는 뭐냐? 조소득은 총 투자에서 조소득을 나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10억에서 요걸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순소득 성수는 투자 10억에서 순영업 소득을 나누는 거예요. 뭔 뜻이냐?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투자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런데 순영업 소득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0억 나누기 5천만 원. 여기서 10억 나누기 5천만 원 계산은 뭐가 나오겠죠? 숫자가 20이 나오겠죠. 이 20이 뭐냐? 회수 기간이란 거죠. 회수 기간의 의미는 뭐냐?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이 투자에 대해서 매년 들어오는 게 5천만 원더라.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20년을 모으면 투자한 거 빼고도 투자금이 돌아온다 이런 거예요. 투자했던 돈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걸 우리는 성수라고 합니다. 성수라는 말은 곱하기란 뜻이죠. 배수, 성수. 즉 뭐냐? 이 돈이 20년 되면 다시 돌아왔던 게 2배 곱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몇 년 걸리느냐? 즉 10억만큼이 되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성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에게서 소득을 나눠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얘들은 총 투자로 나누는데 밑에 둘은 뭘로 나누죠? 왜 그래 이거는? 같이 하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위에 둘은 총 투자를 나누는데 밑에 둘은 대출 빼고 지분 투자 가지고 나눠요. 왜 그러냐면 이 사이에 이 부채 서비스가 있는 거라. 즉 부채를 빼기 전에는 총 투자액에서 총 수입을 나누는 거라. 그런데 은행 몫을 뺐죠. 수입에서 임대소득에서 은행 이자를 은행 갚아는 걸 뺐단 말이야. 이제는 내게 나왔잖아. 그래서 지분 투자 가지고 나누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는 총 투자 가지고 나누는 게 맞고 여기 둘은 지분 투자 가지고 나누는 게 맞다는 거는 은행 몫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암기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한 걸 이해 못해도 됩니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암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외우지 못하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걸 외울 때 제가 그래도 친절하게 이런 걸 제가 가르쳐 드려요. 이렇게 외웁니다. 얘는 조는 조분어 총, 수는 순분어 총, 세전은 세전분의 지분, 세후는 세후분의 지분. 자, 말했던 게 분모로 내려갑니다. 말했던 게 분자에는 총 아니면 지분인데 글자가 한 글자면 얘도 한 글자고요. 두 글자면 얘도 두 글자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안 보고 암기해야 됩니다. 조는 조분어 총, 수는 그럼 여러분 뒤에 빼야죠. 수는 순분어 총, 세전은 세전분의 지분. 말한 걸 밑에 내려봅니다. 세후는 세후분의 지분. 다시 말한 걸 밑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는 조분어 총, 수는 순분어 총, 세전은 세전분의 지분, 세후는 세후분의 지분. 다시 저는 나 이거 중요한 집에 와서 외워야지 그걸 안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외울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을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열심히 일하고 왔어. 수업도 열심히 했어. 자면 미치겠어. 집에서 한다고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도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될 게 선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남는 동안에 결혼하신 분들은 아그들이 엉망이잖아. 그거 챙겨야 돼. 뭐 또 내가 할 일이 있어. 빨리 되고 기타도.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서 한다 생각하세요. 다시 그대로 조는 조분어 총, 수는 순분어 총, 세전은 세전분의 지분, 세후는 세후분의 지분. 다시 말한 걸 밑에 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는 조분의 총, 수는 순분의 총, 세전은 세전분의 지분, 세후는 세후분의 지분. 자꾸 생각 외워집니다. 다시 조는 조분의 총, 수는 순분의 총, 세전은 세전분의 지분, 세후는 세후분의 지분. 말한 걸 밑에 내리고 한 글자면 한 글자 총, 두 글자면 지분. 이렇게 또 암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익혀 놓았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성수를 배웠는데요. 수인율법을 배울 거예요. 그럼 수인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거하고 역수의 관계가 있어요. 서로 역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외우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둘은 전부 다 이렇게 서로 역수 관계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외울 필요도 없이 간단합니다. 그러면 조소득 성수의 역수가 뭐냐면은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총자산 회전율. 다시 총자산 회전율. 이렇게 되는데 공식은 안 해도 되겠죠. 왜? 분모에 뭐죠? 총투자. 분자에는 조소득. 이걸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역수라는 거는 분모 분자를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게 분모 분자 바뀌면 역수예요. 이 둘은 역수 관계니까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외워졌으면. 그 다음에 순소득성수의 역수가 뭐냐 하면은 종합 자본 환원율이에요. 자, 따라할까요? 종합 자본 환원율. 다시 종합 자본 환원율. 이렇게 되고요. 세전 현금 성수의 역수가 뭐냐 하면은 지분 배당률이에요. 자, 해볼까요? 지분 배당률. 한 번 더 지분 배당률.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성수의 역수가 세후 수익률이에요. 해볼까요? 세후 수익률.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공식은 말했듯이 이걸 뒤집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분모분자를 뒤집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다 분수 공식이 되는데 이걸 분모분자를 뒤집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글자가 너무 길게 해서 외우기 어려우니까 첫 글자가 좀 암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 조, 총, 순, 종합, 세전, 지분, 세후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처음 암기하면 뒤에 합니다. 조, 총, 순, 종합, 세전, 지분, 세후. 다시 조, 총, 순, 종합, 세전, 지분, 세후. 오, 어려운데요. 알고 있습니다. 외워야 돼요. 그나마 이 표를 그냥 여러분 알고 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외우질 않는데 그래 내가 좀 도움이라고 주고 있잖아. 외우게끔.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여튼 나름대로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외우질 않는 거라. 근데 이걸 외우셔야 돼. 왜 그러냐면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나와요. 시험에 가장 나오는 질문이 뭐냐? 순소득 성수와 종합자본 환원율은 역수관계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니까. 단순하게. 또는 이렇게 나와요. 세전 현금 성수는 세전 현금 흐름에 대한 지분 투자액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문제가 이론적으로 계산 문제 말고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에 대한 세전 현금 흐름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외우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외워야죠.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실제로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자체를 통으로 외우는데 아까 말했듯이 외우는 거 싫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잘 안 외워져요, 여러분이. 그렇지만 그나마 지금 내가 도움을 주고 있잖아. 조금이라도 줄여서 암기하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의문점을 가질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 배전율, 환원율, 배당률, 수익률은 서로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가요? 얼쭉 비슷한 겁니다. 다른 건데 다르긴 한데 그게 좀 유사성을 가져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은행에 딱 보세요. 은행에 보면 이렇게 딱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크게 현수막을 붙여놓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자 지급액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5%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살짝 뭐냐 이렇게 세전 수익이다 살짝 적어놨어요. 이렇게 본 적 있죠? 요렇게 요때 요 2.5%가 뭐냐 세전 요거라는 거죠. 요거 여기다가 그럼 은행 가면 한 1년 지나면 요 2.5% 주느냐? 아냐. 여기다 뭘 빼줘? 세금을 빼요. 이자도 수입이니까 수입에 대한 세금을 때리겠죠. 세금을 좀 빼요. 그래서 이 실제로는 2.3%가 나왔어요. 2.3%가 뭐냐? 세후 수익률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건 세후 수익률인데 세전 수익률인데 요건데 이걸 가지고 배당으로 말한다 이런 거죠. 배당 받아가지고 떼고 세전 배당 받아서 내가 이자 떼고 내는 셈인 거라. 그러니까 내 실제 수익은 요게 되는 개념인 거죠. 근데 실제로 내가 배당 받으면 요걸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수익이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라. 응? 그 느낌만 잡으시면 돼.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요런 것들이 좀 비슷한 건데 좀 다르구나. 수익률 비슷한 녀석들. 그렇게 이해하면 지금 상태로 괜찮은 거예요. 즉 수익률 좀 비슷한 애들이구나. 요렇게 수익률 비슷한 애들이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느낌만 접근하시면 되는데 요게 우리 교재에 328쪽에 요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28쪽에 보시면 밑에 표 해가지고 성수법, 수익률법 보이죠? 그게 요겁니다. 여러분은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표시해놓고 암기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림셈법 하는 거 했고요. 자, 한바탕 넘겨볼게요. 이제 어디 보느냐? 330쪽으로 갑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비율 분석법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비율 분석법은 우리 여기에 어림셈법은 8개지만 여기는 총자산 회전율은 어떤 학자에 따라서 이걸 비율 분석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어림셈법은 실제로 몇 개냐면 7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쪽에 그게 오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게 수율법이 아니라 얘는 요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성수법은 7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율 분석법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10몇 개 정도, 20개 정도의 비율 분석법이 존재해요. 그걸 전부 다 알아야 되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딱 3개만 할 거예요. 나머지는 안 할 겁니다. 딱 3개만 할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대부 비율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부채 비율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거 아닙니까? 달라요. 다른데,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라는 걸 씁니다. 대부 비율은, 이거는 총 투자에 대한 부채, 빌린 돈의 비율이에요. 그런데 부채 비율은 지분 투자에 대한 부채, 빌린 돈의 비율이에요. 자, 둘 다 빌린 돈의 비율이에요. 빌린 돈. 그런데 이게 분모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게 이렇게 다른데 요쪽은 좀 지워도 되겠죠. 교재가 똑같은 거니까. 그죠? 별 특별한 거 없습니다. 교재가 똑같은 거예요. 어림셈법은. 자, 그러면 요게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 선생님, 중요한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 요게 많이 쓰입니다. 요거는 잘 쓰이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대부비율 어떤 개념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그냥 둘 다 해봅시다. 저 문제에서, 자, 여러분이, 이런, 이 대부비율 부채비율 할 때 T를 그리는 게 좀 편하거든요. T자를 그리면 굉장히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원룸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원룸에 총 투자한 금액은 10억이에요. 그런데 요 중에서 은행에 빌린 돈은 5억이고 저에 대해서 내 지분, 자본이 5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 왼쪽에는 총 재산의 구성을 나타내고 오른쪽에는 그 재산의 빌린 돈이냐 내 돈이 이렇게 나타내요. 회계의 그 대차 대표를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접목시키면 편해요. 즉 10억이라는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어 내가. 즉 10억 주고 부동산을 샀어. 그런데 내 돈이 5억. 은행에 5억 빌렸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요걸 보면서 우리는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을 만들어 볼게요. 대부비율은 자, 총 투자액 10억이죠. 10억에 대한 부채 빌린 돈 5억. 요게 대부비율이에요. 그럼 10분 5 계산은 몇 프로가 나오죠? 50%가 나오겠죠, 이거는. 50%가 대부비율입니다. 그럼 부채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부채비율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는 지분에 대한 부채, 요거에 대한 요거.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5분의 5가 되는 거예요. 5분의 약분하면 숫자 얼마죠? 1. 요거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100%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대부비를 쓴다니까? 자,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좀 강남에 집을 하나 샀어요. 저렴할 때. 집이 10억짜리야. 그런데 내 돈이 7억, 대출 3억 했어. 10억 중에서 얼마를 빌렸죠? 3억. 다시 10억 중에서 얼마를? 3억을 빌렸죠. 10분의 3이 대부비래요. 그리고 빌린 돈은 30%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애가 서울에 시집 간 애야. 그죠? 그래서 서울 구경할까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야, 여러분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집이 넘어서 얼마 전에 10억이래. 아니 무슨 돈으로 사니까 야야 대출 30% 했다야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전체 중에서 빌린 돈이 30%라는 뜻이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비율은 굉장히 용어가 많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대부비율, 대출비율, 융자비율, 저당비율, 담보인정비율 다 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죠. 즉 내가 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필요한 것 중에서 빌린 돈의 목, 전체 금액에서 빌린 돈의 목,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그런데 부채비율은 뭐냐라는 거죠. 부채비율은 일반적으로 너희는 사회생활에서 안 써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할 때 부채비율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뭐 할 때 쓰느냐? 지렛대효과에서 쓰는 거예요. 자, 이건 언젠가는 제가 지렛대 때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렛대효과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꾸 기분 나쁘다 옛날 거에서. 자, 우리 상상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수익률이
5%예요. 그런데 은행의 금리, 이자율이 3%예요. 그러면 내 수익이 금리보다 높죠? 이럴 때는 내가 은행 돈을 빌리면 내 수익이 더 높아지겠죠? 그죠? 내 수익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수익은 뭐냐? 요 차익 2%만큼 높아지겠죠? 그죠? 2%만큼 높아질 때 부채 비율만큼 높아지는 거라. 그럼 여기 이문 얼마만큼 이걸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요거 차익이 몇 프로죠? 2% 곱하기 100% 1을 곱해. 그럼 2만큼 높아져. 5에다 1을 더하면 이게 7% 된 거라. 요렇게 나중에 계산해요. 즉 다른 거 하나를 더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이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0%예요. 그럼 여기다가 요 차익 2%에다가 200% 2를 곱해요. 그러면 얼마만큼 늘어나는 게 나온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지렛대과에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왜 지렛대과는 이 지분 투자에 대한 부채 투자에서 정대를 계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렛대과 할 때만 얘가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언젠가 계산 문제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알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이해를 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이걸 지워버리고 싶어 내가. 그런데 헷갈리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문제를 내시는 분이 어려운 문제 낼 때 자식도 욕을 내는 거라. 그럼 내가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느냐? 요렇게 이 대부 비율은 크다 작다? 크니까 전체에서 부채를 나눠. 근데 부채 비율은 지분에서 부채를 나눠. 이렇게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부채냐 아니면 지분에 대한 부채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전체에 대한 부채냐 지분에 대한 부채냐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느낌만 감을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난이도 있게 나오면 이제 2년 전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2년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겠어요? 뭐냐면은 대부 비율이 요거 똑같은 걸 예를 들어 볼게요. 대부 비율이 50%일 때 부채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이럴 때 항상 우리는 T를 그립니다. 이렇게 T를 그리면 쉽게 풀려요. 자, 대부분이 50%라는 거는 전체를 100으로 볼 때 빌린 돈의 비율이 몇 프로죠? 50이란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내 몫이 얼마나 투자했을까? 내가 여기다가 50을 투자했겠죠. 50분 50 계산은 얼마죠? 숫자 1. 요의 부채 비율은 100%가 되는 거예요. 즉 대부 비율이 50%일 때 부채 비율은 100%가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대부 비율이 만약에 20%입니다. 그때 부채 비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 또 T를 그리는 거예요. T를 그리면 자 빌린 돈 20%는 전체를 100으로 볼 때 빌린 돈이 이건 항상 100이니까 20이란 말이죠. 그럼 내 몫이 얼마일까요? 80이겠죠. 그러면 8분의 2 약분하면 4분의 1. 4분의 1을 소수라면 얼마죠? 0.25, 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비율 20%면 부채비율은 25%가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대부비율 만약에 60%예요. 60%. 그때 부채비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이럴 때 똑같아요. T를 그리면 됩니다. 자, T. 항상 왼쪽은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빌린 돈이 몇 프로죠? 여기다가 60 정도. 그러면 남은 차익 얼마? 4분의 6 약분하면 2분의 3 1.5죠. 1.5면 몇 프로죠? 150%. 그래서 60%면 150%가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관계를 뭐 철저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T를 그리게만 하면 할 수 있어. T만 그릴 수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거만 딱 그리면 요 그려내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30쪽에 보시면 맨 밑에 공식 하나 있죠?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자금 요거 동그라미. 부동산 가치와 총 투자는 같은 개념입니다. 부동산을 10억짜리의 가치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총 10억이나 돈을 투자했다. 같은 말이에요. 오른쪽에 부채 비율에도 공식 동그라미 합니다. 지분 투자에 대한 저당 대부 부채 요겁니다. 그래서 얘 둘을 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 둘은 잘 모르겠으면 T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푼다. 뭐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되면 여백에다가 T를 하나 그려놓고 총 투자, 부채, 지분 요것만 살짝 적어 놓으시면
적어놓고 문제 풀 때 이것만 생각하면 이 둘의 관계를 바로바로 풀어줘요. 그런 다음에 총투자에 대한 부채다, 지분에 대한 부채다, 그걸 가지고 둘 구분한다, 이렇게 봐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키를 그려놓으시고 여기 총투자, 부채, 지분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여러분 연상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음에 이런 형태의 문제는 바로바로 해결이 가능하겠죠. T만 그릴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요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가지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을 했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요 세 번째를 우리 뭐라 하냐면은 부채 감당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채 감당률 공식은 분모에는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순 영업 소득이 들어가요. 자, 이걸 여러분 암기를 하실 겁니다.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공식이니까 제가 중요한 공식이라는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뒤에 또 나올 거라는 거죠. 뒤에 나올 겁니다. 그거 나올 때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그거 들은지 수 있게 말해야지. 또 저거 볼 때 제가 물어보면 눈만 깜빡거리면 내가 상처를 받는다 그랬죠? 더 열심히 가르치도록 노력할게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놓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부채 감당률이 뭐냐? 결론적으로 공식에서 이게 뭡니다?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죠. 자, 이거 봅시다. 순영업 소득 요거 있죠? 부채 서비스 요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얘 둘을 나누어 버리면 부채 감당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부동산 임대 소득이 5천만 원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은행에 돈을 2,500만 원 원금이자를 갚아. 그럼 나누면 얼마나 나오죠? 이 말은 뭐냐? 내가 이 부동산에서 번 돈 가지고 은행 부채를 2배만큼 감당할 수 있어. 2배만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순영업 소득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그런데 은행에 원금에서 갚아 나가는 게 4천만 원. 계산하면 0.5가 나오죠. 2분의 1. 이 말은 뭐냐? 나는 벌어가지고, 1보다 작으니까 벌어가지고, 부동산 임대 벌어가지고, 은행 이 원금이자를 갚기에 부족하다. 1보다 작으면. 그래서 부채 감독이 1보다 커야, 빚을 감당할 여력이 되는구나. 벌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 임대료 받아가지고, 내 돈 받아가, 벌은 내 돈 생돈 넣어가지고,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이거는 위험한 부동산 이 뜻이 되는 거죠. 뭔가 조짐이 있다.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요거다라는 건데, 그런데 얘는 이 부채 감당률은 영어 약자까지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자, 교재 부채 감당률 볼게요. 공식에 보시면 부채 감당률에서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돼 있죠. 요 동그라미 해놓고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위에 가로 이번에 부채 감당률 영어의 지문을 좀 봅니다. 이걸 영어 약자로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이거는 DCR이라고 많이 써요. 얘는 부채 감당률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지만 DCR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얘는 영어 약자 남겨 놓으셔야 되는데 영어 약자는 위에 봅니다. 교재 보시면 부채 감당률에서 D는 데트, 즉 부채를 뜻하는 데트예요. 그 다음에 커버리지는 우리 그러잖아. 내가 커버해 줄게.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 그죠? 네 사고 치면 내가 커버할게. 이렇게 쓰잖아요. 커버리지,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R은 레이시오 비율. 그래서 말 그대로 부채를 감당하는 비율. 이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영어 약자도 같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걸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어떻게 요약하냐면은 이렇게 부채는 순영업이 감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부채는 순영업이 감당한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네, 아니 말 수 없고 암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오늘 계속 제가 외워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론 문제, 계산 문제 다 잘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부채 감당률 의미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두 번째 줄을 봅니다. 밑줄.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순영업 소득을 부채 감당하기 부족하다는 뜻이 된다. 반대로 돌리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순영업 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요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요게 1보다
1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1보다 크다라는 거는 벌어가지고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된다. 그런데 1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 버는 거에서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럼 뭐죠? 채무불이행, 즉 지급유예 같은 이런 사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 벌어가지고 이자는 원금이자를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원룸을 지었는데 대출을 까득했어. 근데 임대가 잘 안 돼.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임대료는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원금이자 3,000만 원 나가네? 그러면 몇 년, 1년 버티다가 못하겠으면 부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소득이 5천만 원 들어오는데 은행 원금이자 1,000만 원 갚아. 충분하죠. 그래서 임대도 잘 되고 이자도 작고 충분하게 내가 뭐 예를 들어 재무불이행 없이 계속 부동산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 판단할 때, 즉 은행에서 대출이익을 판단할 때 요걸 가지고 적용한다 이런 겁니다. 상가을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여력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 뒤에는 이제 무시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부동산 투자 정리한 거예요. 분위기는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고요. 오늘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을 했다 그죠? 결국 외우가 이 뜻입니다. 아시죠? 우리 좀 쉬었다가 뒤에 금융으로 넘어가죠. 좀 쉬죠.